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6월 모의평가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쌤은 지금 6월 평가원 당일날에 지금 모의고사 시험지 나오자마자 이걸 바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사회문화 6월 모의평가 전문항 다 풀어봤고요. 쌤 기준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접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정상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봤을 때 개념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았지만서도 그래도 은근히 소소하게 선지나 이런 것들에서 그전에 잘 안 물어봤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딥하게 물어본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었을 것 같고, 도표 통계는 좀 어렵다면 어려웠던 것 같아. 도표 통계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기출 문제를 그냥 살짝 변형해 놓은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도표 통계에 대한 기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혹은 도표 통계에 대한 원리가 아직은 머릿속에 완벽하게 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막 계산을 하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을 법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 느꼈으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평가를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수준의 사회문화 모의고사랑 비교를 하면은 그거보다 난이도가 꽤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개인마다 느끼는 난이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바로 전문항 해설로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지, 포인트가 되는 선지들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1번 문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산타의 설매를 끄는 루돌프 이야기는 술록의 붉은 코를 재미있게 표현하는 건 인간이지, 그치? 사회현상이라고 봐주셔야 되겠고, 술록의 코에는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분포돼 있다고 돼 있는데 술록의 코에 모세혈관이 분포가 돼 있는 건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가 없죠. 이거는 자연현상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현상, 자연현상은 어차피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는지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디귿, 먹이를 찾는 감각과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술록이라는 이 동물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딱히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만한 여지는 없지, 자연현상. 술록을 유목하는 사람들은 술록의 붉은 코가 짝짓기 시기에 상대를 유인하는 신호로 쓰인다고 추측하는 건 인간이 추측을 하는 거잖아. 의도를 가지고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건 당연히 인간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기억과 같은 사회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아니죠. 가치 함축적이죠.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라는 특징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2번, 자연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되죠. 아시다시피 개연성이라는 건 사회현상에 적용되는 거고 자연현상은 필연성. 3번, 기억과 같은 사회현상에 비해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특수성이 보편성이랑 함께 나타나는 건 사회현상이 유일하고 자연현상은 보편성 밖에 없는 현상이니까 자연현상엔 예외 같은 게 없고 사회현상엔 예외가 있다 보니까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있고 사회현상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있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 사회현상 특징이기 때문에 애초에 자연현상에는 특수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수성이 더 강하다. 자연현상에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4번, 리을과 같은 사회현상에 비해서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편이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이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탈락. 5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과 리을과 같은 사회현상은 모두 경험적 대화를 연구할 수 있다. 쌤이 매번 강조하고 있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공통점이죠. 경험과학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자연현상도 경험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고 사회현상도 경험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과학, 물화생지 같은 것도 있고 사회과학, 뭐 경제학, 심리학, 역사학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5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 1번 문제였어요. 다음 2번 넘어가 봅니다. 2번.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쌤이 매번 얘기하지만 시험 볼 때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바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랑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론이랑 명목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실제론, 명목론 둘 중에 하나가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 이 표현 보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실제론 혹은 명목론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의례는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 구성원들의 결속을 재확인시켜 주는데 장래가 사회 구성원의 애도를 표현하고 유족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를 지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의미 부여라든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의미 부여하고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 건 상상론이니까 명목론 아닌가? 상상론이랑 명목론이랑 미시적 관점이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페이크고요. 잘 보시면은, 잘 보면은 글이 대충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냐면은 의례라는 게 있잖아.
이 구성원의 결속을 재확인시켜주는 어떤 기능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장래도 마찬가지야. 사회 구성원이 애도를 표현하고 유족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 의미라는 게 개인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의미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능론 쪽에 가까운 그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 기능론이 나온 주제가 아니잖아요. 기능론이 거시적 관점이니까 실제론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애도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애도 행위라는 건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야. 그럼 어떤 행위지?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사회적 규범에 의한 행위인 거야. 사회 구조가 너에게 애도를 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개인보다는 사회 질서 혹은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실제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부분에는 굉장히 기능론스러운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거시적 관점으로 실제론으로 이어지게끔 해놨고, 뒤에서는 대놓고 개인의 자발적 행위 아니야, 사회 구조가 명령하는 행위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실제론의 입장이고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죠. 기억.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이거 실제론 입장 맞잖아. 그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다. 사회 구조라는 게. 그런 거는 허상이다.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게 명목론 입장이고, 실제로는 실제로 사회가 개인 밖에 존재한다고 보니까 실제론이지. 니은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게 사회가 명령하는 행동이라는 뜻이거든. 개인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행동, 그런 걸 주장하는 거는 실제론의 입장이 맞고요. 그러니까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개인들의 주체성 혹은 개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걸 믿기 때문에 사회규범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러면 이제 개인 쪽에 좀 더 강조점을 주는 거잖아. 사회 구조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명목론의 선지가 되니까 탈락이고요.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도 전형적인 명목론이 맨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개인의 합이 사회야. 그냥 사회의 속성이란 건 그냥 개인들을 다 더한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거야라는 거는 역시 명목론의 입장으로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이것도 무난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긴 했을 것 같아요. 이 문화 변동이랑 관련된 문제. 사실 이 문화 변동이랑 관련된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쌤이 매번 모의고사 같은 데도 꾸준히 내주는 그런 유형이고, 쌤이 매번 내는 그런 딱 유형으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기출문제도 맨날 보이던 그런 유형이긴 합니다. 먼저 선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그냥 무턱대고 읽어가면서 막 문제 풀면 안 된다고. 아래쪽에 선지 보고 뭘 물어보는지부터 체크를 해보라고. 1, 2, 3, 4, 5번에 보면은 뭐 갑국에서 일어나는지 을국에서 일어나는지 병국인지 정국인지 그런 걸 물어보고 있진 않잖아. 그냥 가에서 나타났어? 나에서 나타났어?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가 나를 그냥 읽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뭐 직접 전파라든지 발명이라든지 발견이라든지 문화 융합이라든지 문화 동화라든지 뭐 강제적인지 자발적인지 그런 걸 그냥 기록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갑국은 을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갑국의 종교와 의복을 을국 국민에게 강제.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전파가 된 거잖아. 식민 지배했다면 당연히 인간이 와가지고 이런 종교나 의복 같은 걸 전해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이건 대놓고 직접 전파죠. 그러니까 을국으로 갑국의 종교와 의복이라는 게 직접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을국의 전통 의복은 갑국의 것으로 대체되었는데, 을국의 전통 의복이 있었는데 갑국의 것으로 완전히 대체가 된 다음에 현재는 박물관에서만 접할 수 있다는데, 박물관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게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문화가 남아있는 거 아니지. 아니 우리가 박물관에 가가지고 뗀석기니 뭐 반달돌칼이니 이런 걸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반달돌칼을 문화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옛날에 있었던 문화다 이런 식으로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는 소리지.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접할 수 있게 돼 있다는 표현 가지고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을국의 전통 의복이라는 게 을국의 전통 의복이라는 게 갑국의 것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어버린 거야. 외부에서 직접 전파된 문화에서 의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거지.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 동화죠. 그리고 그 문화 동화가 강제적으로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강제적으로 일어났죠. 식민지 상태에서 강제했다고 그냥 대놓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한편 종교의 경우 을국의 문화 복고 운동의 영향으로, 복고 운동이라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을국의 전통 종교가 갑국 종교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을국의 문화 복고 운동이 나타났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을국의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외부에서 넘어온 갑국의 종교랑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댔잖아. 그럼 융합이지. 융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갑국이 을국을 식민 지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갑국에서 넘어온 종교가 을국의 전통 종교랑 합쳐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직접 전파가 여기도 영향을 미친 거죠. 직접 전파가 돼가지고 문화 융합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쳐졌으니까 원래 있던 요소랑 외부에서 넘어온 요소랑 결합했다. 병국을 침략한 정국은 포로로 잡아온 도공에게 도자기 제작을 강요하여 획득한 병국 도자기 기술을 널리 활용하게 되었다. 병국을 침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도공을 통해 가지고 도자기 제작을 강요해 가지고 획득을 했단 말이야. 병국 도자기 기술이라는 걸. 그러면 전국으로 병국에서 원래 있었던 도자기 기술이 넘어온 거잖아. 그것도 도공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건 직접 전파라고 봐주셔야죠. 직접 전파라고 봐주셔야 돼요. 전국은 무국에 도자기를 수출하였는데 도자기 포장지에는 전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이 담긴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 이에 영향을 받은 무국 화가들은 자신들의 화풍에 이걸 접목을 했단 말이야. 전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이 담긴 그림이 도자기에 그려져 있었는데 이 도자기가 수출이 되면서 이 전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이 담긴 그림도 도자기에 그려진 상태로 같이 이 나라로 넘어간 거야. 무국으로. 그래서 이 무국 화가들이 이 도자기가 넘어왔거든. 자기네 나라로. 그걸 원래 있었던 자기들의 화풍과 이걸 합친 거야. 외부에서 넘어온 문화 요소랑 원래 있었던 화풍이랑 합쳐가지고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켰는데 이건 당연히 융합이죠. 당연히 융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병국의 도자기가 활용되는 그냥 상황이 나와 있고 여기 아래쪽에서는 이 도자기가 수출되는 그 과정에서 넘어간 어떤 문화랑 원래 있었던 문화랑 합쳐져 가지고 문화 융합이 일어나는 것까지 적혀 있죠. 이 직접 전파 때문에 문화 융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여기서는 직접 전파가 있었다. 여기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 뭐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강제적인 건 없죠. 여기 그냥 포로로 잡아온 도공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강제적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나려면 진짜로 그 나라를 대상으로 강요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이 정국이라는 애들이 강제로 이 사람들을 잡아온 다음에 이 사람에게 도자기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죠. 내가 이 도자기 기술을 원하니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한테 강요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냐? 그렇지는 않다고. 이 도공이 막 외부에서 침략을 해와가지고 강제로 우리 도자기 써 이렇게 하면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도공을 잡아온 다음에 자기 나라에서 도자기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자발적인 어떤 문화 접변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1번 가에서는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그럼 발명이나 발견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명백하게 발명, 발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죠. 내재적 요인으로 문화 변동이 나타난 케이스 있을 수가 없고요. 2번 나에서는 자극 전파로 인해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나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난 적이 없어. 이거 영향을 받은 이 표현 때문에 자극 전파라고 착각하게 하려고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이건 함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전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이 담긴 그림이 무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원래 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풍이랑 합쳐가지고 문화 융합이 만들어진 거지. 예를 들면 뭐 자극 전파가 되려 그러면 전국 고유의 독특한 화풍이 담긴 그림이 이 나라로 넘어오니까 자기들의 화풍이랑 상관없이 이 독특한 화풍에 외부에서 넘어온 독특한 화풍에 영향을 받은 무국의 화가들이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냈다. 그럼 그게 자극 전파가 될 수가 있지. 그런데 원래 있던 거랑 합친 거잖아. 외부에서 넘어온 거랑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랑. 그럼 문화 융합이 되는 거지 자극 전파가 나타난 건 아니다라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가에서와 달리 나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돼 있는데 가에서도 나에서도 둘 다 문화 융합은 나타나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고 4번 나에서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그렇죠. 가에서만 문화 동화가 나타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가와 나에서는 모두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가에서는 확실히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는데 나에서는 강제적으로 나타난 문화 접변은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에 나타난 내용에서만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오늘 쌤이 아주 말이 잘 나오네요. 커피를 빡세게 마시고 와서 그런지. 4번부터 이어가지고 달려가 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 이러면 끝났죠 또? 아까 전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어서 실제로 명목론이었지만 이번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럼 뭐야? 기갈상이 나온단 말이야. 문제로 어차피 기갈상. 준비하시고 들어가 봅니다. 갑, 을, 병이 나와 있으니까 물론 페이크일 수도 있어. 뭐 기기, 갈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기상상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해. 그지?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 여부는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끝났죠?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위험한 경쟁자로 보던 거랑 똑똑한 비서로 보는 거랑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사회를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상론이죠. 미시적인 관점.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은 사회가 그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 직업을 사라지게도 하지만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하여 전체 사회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으면 기능론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에 사회가 그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배층만 필요로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필요로 했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사회가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기능론은 항상 모두의 합의, 모두의 이해관계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모두가 원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한 거야.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 직업을 사라지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또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도 전체 사회 속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면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안정과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기능론의 입장인 거고요. 인공지능 기술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본가 얘기 나왔죠, 그렇죠? 자본가들이 필요해가지고 나타난 거야. 노동자 일자리를 대체해가지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더 심화할 거야.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지배층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사용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 억압, 착취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갈등론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상기갈순으로 갑니다. 1번 상상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된다. 그건 기능론이고요. 기능론이 대표적으로 받는 기능론이 좀 보수주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공격을 받는 거는 기능론으로 잡아주셔야 되겠고 2번 기능론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한 명 한 명의 해석, 상황 정의 이런 거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는 아시다시피 상상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시켜줘야 되고 세 번째,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행위자의 능동성을 강조한다고 돼 있는데 상상론이 행위자의 능동성, 주체성을 엄청 많이 강조하죠. 상상론의 입장이지 기능론의 관점이 아니고요. 4번, 기능론과 달리 갈등론은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과정이 사회적인 갈등이다. 이런 얘기는 굳이 따지자면 기능론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나타났어. 사회 문제가 나타났어. 이건 병리적 현상이야. 비정상적인 형향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이걸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인 거고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구조적 모순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사회에 완전히 내재적인 모순이 있는데 그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가지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익이 양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사회적 갈등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갈등론이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굳이 따지자면 이 표현 같은 경우는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이다. 이거는 기능론의 입장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병리적 현상이 벌어지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변동하는 그런 과정을 균형 회복을 위해 가지고 사회가 변동하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굳이 따지면 적합한 표현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죠. 5번 갈등론과 달리 상상론은 개인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상상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의 주체성, 능동성 이런 것만 너무 강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가지게 되는 그런 개인에 대한 영향력을 좀 부정해버린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 다음 5번 다음 글에 나타난 각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안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선지 먼저 쓱 보면은요. 선지에 반문화, 하위문화, 뭐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상징, 하위문화가 주류문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위문화인지 주류문화인지 반문화인지 요거를 잘 체크하면서 문제 푸셔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들어갈 거고요. 선지만 슬쩍 봐도 50년대, 70년대, 90년대를 구분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여기 구분을 해가지고 선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봅니다. 각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할 수 없을 때 육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바퀴 달린 보드를 구하는 것에서 비롯돼서 1950년대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지. 이러면 그냥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라고 봐주는 게 맞겠지. 딱히 뭐 주류 질서에 대한 지배 집단에 대한 거부, 저항, 도전 그런 게 나타나야 반문화인데 그런 내용이 딱히 나타나 있지는 않잖아. 그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특이한 문화일 뿐이야. 대다수가 즐기는 주류 문화는 아니고 그냥 일부 젊은이들만 즐기는 세대 문화인 거야. 반문화는 딱히 아닌 하위문화. 1970년대에는 공격적인 스케이트보딩을 선보이는 팀이 등장하고 펑크록 음악과 결합하여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러면 반문화죠. 이러면 대놓고 반문화입니다. 여긴 1950년대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1970년대에는 반문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지배 질서에 대한 어떤 거부, 도전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케이트보더들은 공공장소에서 스케이트보딩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와 위험하고 난폭하다는 기성세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문화니까 스케이트보딩을 지속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 스케이트보드는 대중매체에 의해 소개되면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스케이트보드 패션의 유행, 스케이트보드 관련 TV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인기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인해서 모든 세대가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러면 주류 문화지.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됐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1950년대에 반문화였다. 1950년대 반문화는 아니었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였다라고 바꿔주시는 게 맞겠고, 니은 1970년대는 하위문화였다. 하위문화 맞죠? 반문화는 하위문화니까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선생님이 매번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가지고 설명을 하잖아. 이렇게 한 사회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 넣으면 하나는 주류 문화고 하나는 하위 문화인데 어차피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라고 한 사회 안에 있는 어떤 문화든지 간에. 그런데 하위 문화 중에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는 거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을 뿐이라고. 반문화도 결국은 특정 집단이 일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하위 문화에 속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반문화인데요? 하위 문화도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디귿,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1990년대 이후의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상징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딱히 그런 얘기가 막 나와 있지도 않아. 뭐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상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아. 오히려 보면은 대중매체에 의해 소개되면서 스케이트보드 패션이 유행하고 막 이러면서 대중문화의 상업성이랑 관련해가지고 약간 오히려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스케이트보드 문화라는 게 결국은 또 대중문화에 의해 가지고 약간 마케팅용으로 사용되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게 지금 묘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중문화에는 원래 상업성이라는 한계점이 좀 존재하잖아.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저질화되고 이런 한계점이 존재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본 건데 딱히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1990년대 이후에 뭐 대중문화의 상업성이랑 관련해가지고 이걸 비판하고 있다.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탈락시켜주면 되는 거. 그런 상징으로 여겨진 적은 없어 보여. 제시문 속에서. 읽어내면 되는 문제죠. 릴,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사례다. 그렇죠. 여기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였고 여기는 반문화였고 어쨌든 둘 다 하위 문화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답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4번 니은 리을 이렇게 되는 걸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5번도 넘어가고요. 다음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문화 이해 태도네. 한번 가보자. 각자 배정받은 문화 이해 태도의 특징을 2가지씩 작성하시오.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씨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느낌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쌤이 매번 이런 문제랑 관련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정리만 잘해두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매번 했단 말이지. 자, 가본다. 각자 배정받은 문화이해 태도의 특징을 2가지씩 작성하라고 지금 가벌병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한단 말이야. 이러면 선생님 얘기부터 무조건 봐야 된단 말이지. 병은 2가지 특징을 모두 옳게 작성하였고 병은 다 맞았대. 병은 2점이야. 2점. 이렇게 잡아주자. 병은 2가지를 모두 옳게 작성했고 갑과 을 중에 한 명은 한 가지만 옳게 했고 나머지 한 명은 모두 옳지 않게 작성한 놈도 있대.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이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화 이해 태도의 특징을 막 적으라 그랬더니 특징들을 적어놨죠. 이 특징에 해당되는 문화 이해 태도를 지금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문화 이해 태도의 특징 1번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상대주의고요. 이 정도 그냥 외우고 계셔야죠. 문화 절대주의는 다양성이랑 관련 없고 상대주의가 서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자 이런 얘기니까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요. 2번 문화가 우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우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건 절대주의이기 때문에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가 우월한지 뭐가 열등한지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상대주의에 해당되고요. 병, 첫 번째,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이것도 절대주의의 태도란 말이야. 우월함과 열등함을 평가할 수 있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절대주의죠.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이건 자문화 중심주의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병이 2개 다 맞았단 말이야. 병은 지금 C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2개 다 맞았겠지. 만약에 병이 사대주의를 지금 배정을 받았다면은 이거 2번째 선지에서 틀려버리게 된단 말이야. 국수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1점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럴 순 없고 오케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C로서 병이 선택한 그런 문화 이해 태도라고 봐야 되겠구나. 병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선택했어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A, B, C 중에 일단 C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나온 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사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쌤 근데 을 요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잘 봐봐. 가정을 그냥 해보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어차피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게 속편할 수가 있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한번 봐봐.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A가 어차피 상대주의 아니면 사대주의일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상대주의라고 치면은 첫 번째 문장이 맞게 되는 거고 사대주의라고 치면은 2번째 문장이 또 사대주의에도 해당되는 문장이니까 갑은 상대주의든 사대주의든 A가 상대주의든 사대주의든 0점은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만약에 상대주의라면 요게 맞을 거고 사대주의라면 2번이 맞을 테니까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갑은 1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어차피 나머지 애들 하나만 갑이랑 을 중에 한 명은 한 가지만 맞게 해가지고 1점 나왔고 을은 한 명은
모두 옳지 않게 빵점이 나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은 빵점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얘는 1점이고 얘는 0점이다. 이런 식으로 기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얘가 1점인데 얘가 0점이니까 을은 무조건 B가 이거 B에 대해 가지고 다 틀린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B는 상대주의가 아니겠네? 아, 그럼 A가 상대주의겠네.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고요. 그냥 가정법을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정법으로. 어차피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 상사 아니면 사상이란 말이야. 상대주의 사대주의 아니면 사대주의 상대주의란 말이야. 그럼 상대주의 사대주의라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을 해버려도 되는 거라고.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주의라고 치면은 상대주의 하나 맞았고 자문화 중심이 사대주의 이건 틀렸고, 그럼 얘는 1점이네. 그럼 얘는 무조건 0점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사대주의로서 이거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겠네. 상대주의라고 하면 사대주의를 골랐는데 상대주의 특징을 댔으니까 바로 틀렸으니까 이거 0점 가능하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사대주의 상대주의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사대주의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순간 이게 지금 사대주의 하나만 맞고 상대주의는 틀렸잖아. 사대주의를 골랐는데 사대주의 특징 하나만 맞았잖아. 그럼 얘가 똑같이 여기도 1점이고 여기가 빵점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상대주의를 골라가지고 빵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상대주의 특징을 적어 놔버려가지고 이거는 1점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일단은 상대주의 하나는 맞춰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게 정답이 성립이 안 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상대주의, 사대주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는 1점이고 얘는 0점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B, C가 순서대로 상사자라는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보죠. 일단은 기억은 을이다 라고 지금 돼 있는데 기억 을이 뭐지? 한 명은 한 가지만 옳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갑이지, 갑. 한 가지만 옳게 1점 받은 애는 갑이야. 을이 아니라 갑. 니은 B와 달리 A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대주의와 달리 상대주의는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사대주의가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되겠죠. 디귿 C에 비해 B는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문화 중심주의에 비해서 사대주의는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원래 사대주의라는 게 타문화를 그냥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마지막으로 리을선지. 사실 여기 0점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둘 다 틀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대주의가 아닌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면은 가에는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게 사대주의의 내용이 맞잖아요. 그러면 사대주의의 내용이 사실 틀리게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탈락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겠네요. 실제로 여기가 빵점이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틀린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사대주의의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대주의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처리된다. 틀린 게 아니지. 맞는 거지. 사대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들어가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답 5번으로 마지막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가볼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 여기도 또 사회 불평등 현상이 한 번 더 나왔네. 기능론, 갈등론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기갈상이 나오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는 쌤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는데 문제를 일단 풀어봅시다.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한번 보자고. A, B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 임금 기준 하위 20%와 상위 20%의 연평균 임금을 각각 나타낸 것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게 A, B 종사자에서 A 같은 경우에는 하위 25%랑 상위 25%랑 차이가 꽤 크게 나잖아.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갑이 이걸 분석하는 걸 한번 보자고. 차이가 많이 나는 직업은 차이가 적게 나는 직업에 비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온 순간 끝났죠. 귀천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지금 중요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 그 사회에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얘기거든. 귀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어디? 기능론. 그러면 갑은 기능론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오랜 기간의 기술 숙련을 요구함으로 능력이 높으니까 연평균 임금이 높은 거야 라는 식의 얘기 항상 기능론이 하는 얘기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취 욕구를 주기 위해 가지고 불평등하게 돈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 을은 B직업의 연평균 임금이 A직업보다 낮아진 이유는 뭔 줄 알아? 사회 지배계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B직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야.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A직업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B직업에 비해 가지고 확실히 임금이 전반적으로 좀 높기도 하네요. 여기가 격차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A직업이 B직업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더 많이 높단 말이야. 그 이유는 사회 지배계층이 B직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갈등을 그냥 대놓고
지배계층의 입맛에 따라서 사회제도가 돌아간다. 그럼 기능론이랑 갈등론 되겠습니다. 1번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로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로 인해서 불평등이라는 게 나타난다까지 하면은 기능론이든 갈등론이든 상상론이든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희소자원이라는 게 차등 분배가 돼가지고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눠지니까 불평등이 발생하지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표현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이건 대놓고 갈등론만 쓰는 표현이야. 이건 외워주세요. 기능론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는 얘기는요. 기존에 있었던 사회 불평등 구조, 예컨대 어떤 왕이 있고 서민들이 있고 혹은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라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사회적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다. 누가? 기득권들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 갈등론의 표현이란 말이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게 갈등론의 입장이라는 거고, 사실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이 계층 이동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되게 쉽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가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된다. 네가 귀한 직업으로 올라가면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적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희소 자원이라는 게 내가 더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내가 덜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좀 적게 주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세대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 부잣집에서 굉장히 가난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굉장히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지 않거든. 기능론은. 이건 갈등론의 입장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2번 의뢰 관점.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균등 분배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거 기능론의 전형적인 입장이죠. 기능론의 전형적인 입장입니다. 의뢰 관점이 아니죠. 사회적 희소 자원의 균등 분배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사회적 희소 가치의 자원의 차등 분배가 불평등이 있는 것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 기능론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거는 성취 욕구를 끌어올려 주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얘기 기능론이 하는 얘기니까 바로 탈락시켜주면 되고. 3번 기능론과 달리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오히려 기능론이 불가피하다고 보죠. 갈등론은 극복이 가능한 혁명 같은 그런 거대한 사회 변화를 통해서 극복 가능한 행동이라고 보고, 기능론은 불평등이라는 게 불가피하다. 어차피 사회적 희소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걸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달려가다 보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 기능론의 입장이라는 거. 네 번째,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기능론은 귀속적 요인이 아니라 성취적 요인을 훨씬 더 중시하죠. 성취지위를 훨씬 더 중시해.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얻어냈는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기능론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고, 귀속지위를 중심으로 보는 거, 태어날 때 결정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보는 거는 갈등론의 입장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내가 자본가가 어떤 계급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5번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을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거 기능론의 특징 맞지, 그렇지?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이라는 게 특정 집단 지배층만 합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갈등론일 거고,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야. 모두가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기능론인 거고,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7번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 리모컨이 잘 안 돼. 8번. 밑줄친 기억에서 이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화 땡땡에서의 여론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뭐가 틀렸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지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쌤이 개념 때부터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보상을 받든 제재를 받든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한 행동, 그러니까 역할 행동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제재를 받는 거지, 기대받는 것 때문에 보상받고 제재받는 게 아니야. 역할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어떤 행동의 방식이기 때문에 역할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역할 행동 때문에 보상을 받겠지. 보상을 받은 건 맞지. 나무주연상 수상한 거. 역할 행동 때문에 보상을 받았겠지. 이번 니은 리을은 모두 성취지위에 해당된다. 니은 아역 배우 성취지위 맞나요? 맞죠. 아역 배우는 성취지위 맞아요. 애기 배우인 거잖아. 사회적으로 저는 아역 배우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별로 어색하지 않잖아. 저의 사회적 포지션은 아역 배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당연히. 그 아이 역할을 하는 배우라는 뜻이니까. 리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내도 성취지위 맞죠? 아내도 사회적인 지위 맞고요. 어떤 사람이랑 저는 어떤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색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취지위에 해당되는 것도 맞고요. 아역 배우든 아내든 기본적으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태어난 순간 가지고 태어나는 지위도 아니고,
태어났다고 하고 살아있다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위도 아니기 때문에 쌤이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귀속지위인지 아닌지만 확실히 구분해라. 귀속지위는 태어나는 순간 얻은 지위이거나 아니면 태어나서 살아만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지위, 그런 걸 귀속지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지위가 맞는데 귀속지위가 아니면은 다 성취지위라고 봐야 된다. 아역 배우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성취지위, 아내 결혼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성취지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2번이 바로 정답이란 말이지. 3번 디귿 비읍은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된다. 예술고등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뭐예요? 교육을 위해서 공식적인 목적으로 삼고 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태어난 집단인 건데, 고등학교는 당연히 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고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맞으니까. 기획사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이건 이제 연예인들, 배우를 키워가지고 이제 스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조직이지, 뭐 교육을 위해서 있는 조직은 아니니까 탈락이고. 4번 미음은 비공식 조직, 비읍은 공식 조직에 해당된다. 미음에 나와 있는 거 별표 팬클럽은 비공식 조직인가?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팬클럽은 자발적 회사체인 건 맞는데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뭐 회사 안에 있는 팬클럽이라든지 회사 안에 있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이제 비공식 조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딱히 회사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공식 조직이 아닌 걸로 그냥 일반적인 친목 집단에 해당된다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모네모 기획사는 공식 조직이 맞죠. 이거 회사니까요. 회사는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죠. 5번 시옷은 2차 집단, 이응은 1차 집단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는데, 시청자 같은 경우는 2차 집단이 맞냐? 시청자는 집단이 아니야.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시청자는 그냥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충 묶어가지고 가리키는 표현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집단이라고 하려면은 2명 이상이 내 집단 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준의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집단이라고 부르려면 일단 사회 집단이어야 되는데, 시청자라는 게 사회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라고. 이거 2차고 1차고 상관없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회니까 1차 집단에 해당되는 거 맞죠. 갓도지에 해당되니까 거기까지 해가지고 정답 2번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 풀 때는 2번 딱 보고 정답 나오면 바로 넘어갔어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9번입니다. 다음 9번. 보면 아시겠지만 9번이랑 10번이 연결돼가지고 문제로 나왔었어요. 제시문을 통으로 하나 쓴 다음에 문제를 2개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특이한 형태로 좀 나왔습니다. 사회문화에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평가원에서는 거의 최근 들어서 처음 보여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 난이도를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 금방 한번 풀어볼 거야. 위 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기억이다 라고 지금 돼 있는데, 모집단 찾는 건 너무 쉽죠. 연구자 갑은 고령층의 인간관계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연구 주제로 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가설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이거 독립변수죠. 원인이 되는 거. 고령층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럼 이거 종속 변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가설에서도 똑같이 고령층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어 하잖아. 그럼 고령층이 모집단이 되는 거야. 65세 이상 고령층 남녀 1000명이 모집단이 아니라 고령층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이 기억이 되지 않는다. 그냥 고령층이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모집단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모집단은 기억하세요. 가설이나 연구주제 같은 데 나와 있는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표본 집단이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층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표본 집단이라고 봐야지 모집단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실제로 조사한 사람들,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표본 집단으로 삼게 되는 거지. 2번 갑의 연구에서 니은 디귿은 모두 종속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된다. 니은 디귿이 뭐지? 종속 변수는 먼저 뭐였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고령층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가족, 친척, 친구 등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관계라는 게 꽤 추상적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점수화 시켜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조작적 정의라는 게 뭐예요? 구체화시켜서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잖아.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된단 말이야. 이 인간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점수 같은 개념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점수로 바꾼 거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조작적 정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두 가지 요소로 조작적 정의를 각각 따로 한 거죠.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아닐 거 아니야.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인간관계랑 관련 있는 전수라고 봐야 되는 거지. 니은도 디귿도 모두 종속 변수에 대해 가지고 인간관계랑 관련해 가지고 측정 가능하게끔 구체화시킨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갑의 연구에서 미음은 실험 집단, 비읍은 통제 집단이다 라고 지금 돼 있는데, 미음에 나와 있는 거
의뢰 연구네요. 의뢰 연구에서 미음이랑 비읍이랑 확인을 해보면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갑이 해놓은 거를 선행 연구로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문헌연구법도 활용을 하긴 했죠. 앞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 어른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10명, 활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1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료 수집법을 뭘 사용한 거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을 녹음했다잖아. 이런 뭐 사용한 거야? 면접법을 사용한 거잖아. 그러면 실험이 아니잖아. 실험법이 아니면은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 같은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실험법이어야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나는 겁니다. 실험법이라는 게 독립 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애들을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애초에 실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의 구분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탈락시켜주면 되는 거지. 4번 갑의 연구에서 리을 단계. 리을 단계는 뭐지? 나와 있는 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거. 자료 분석의 단계. 그리고 의뢰 연구에서 시옷의 단계. 녹취한 자료를 해석하는 거. 이것도 뭐 자료 해석, 자료 분석의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모두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된다. 그렇지 않아요. 갑의 연구는 보면은 이거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죠. 면접법은 질적 연구고 어쨌든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자료 해석의 단계에서 최대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됩니다. 그냥 대놓고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은 사실상 없어요. 면접법에서 아무래도 직관적 통찰 같은 걸 자료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보통 직관적 통찰을 한다, 뭐 감정이입을 한다 그러잖아.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한계로 꼽히는 거지. 그냥 주관이 개입되는 게 허용된다. 당연히 주관을 개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기본적으로는 주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가치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실제 있는 사실을 왜곡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단계는 언제예요? 질적 연구든 면접법이든 이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기본적으로 이 가치 개입이라는 게 허용되는 시점엔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연구를 설계하고 물론 뭐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앞에 세 단계 양적 연구로 따지면은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과를 활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과정 거기서 이제 가치 개입이 허용되는 거지 보통은 자료를 분석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런 단계에서 가치 개입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탈락시켜주면 되고 5번 갑의 연구와 달리 의뢰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해 수행되었다. 방법론적 이론론이 뭐예요? 양적 연구죠. 여기 질문지법이니까 여기가 양적 연구잖아. 갑의 연구가 아니라 의뢰 연구와 달리 갑의 연구는 여긴 질적 연구고 여긴 양적 연구니까 갑의 연구가 오히려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연구를 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다음. 자, 10번입니다. 위 연구에서 갑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을 각각 사용을 했잖아. 1번부터 갑니다. 갑과 달리 을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련 연구를 검토했다,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엄밀히 따지면은 문헌연구법도 활용한 게 맞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문헌연구법 이렇게 적어두고 가셔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문헌연구라는 문헌연구법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한 건 맞기 때문에 1번 갑과 달리 을은 기존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갑이든 을이든 둘 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헌연구법은 둘 다 사용했다라고 봐가지고 갑과 달리가 아니라 갑과 같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 2번 갑과 달리 을은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연구랑 관련된 자료 수집 방법이란 말이지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면접법을 사용한 을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갑이 을과 달리 그런 거를 활용을 했고 3번 을에 비해서 갑은 이거 위치 바꿔줘야 되겠다. 을에 비해서 갑은 면접법에 비해서 질문지법은 연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는 건 면접법의 특징이라고 장점이라고 쌤이 정말 많이 얘기를 했거든. 개념 완성할 때부터. 이거 면접법 특징이기 때문에 갑에 비해서 을이 사용을 했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죠. 4번 을과 달리 갑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 이거 참여관찰법이잖아. 둘 다 참여관찰법 사용한 적 없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고 5번 갑과 을은 모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문헌연구법이든 질문지법이든 면접법이든 실험법이든 참여관찰법이든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의 공통점이라고 쌤이 진짜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개념 완성 때도 쌤이 계속 가르쳐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5번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 풀어봤어요.
다음 1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1에서 자료 3은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 내가 나온다 그랬지. 이거 중요하다고. 개념 완성 때 쌤이 얘기했었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가 있어. 그런데 그걸 후손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 답이 좀 와.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나타나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무한할 것 같았다 에너지 자원은 그 자원 문제겠지. 그치? 미래에도 우리 사회가 현재의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미래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해 발생한 환경 문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같은 게 다음 세대도 살아가야 할 터전의 소실을 걱정해야 될 만큼 심각해.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사람들, 미래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 얘네들이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딱 그 얘기잖아. 그냥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건 그냥 쌤이 또 대단히 해설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3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각국의 계층은 A, B, C로 구분되며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 중 하나이다. A에서 B로의 수직이동과 A에서 C로의 수직이동의 방향은 같다. 상승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 가지고 A, B, C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이 있는데 T 플러스 50년이랑 T 플러스 100년은 그냥 나와 있으니까 A, B, C가 T년을 여기다가 살짝 적어가지고 A, B, C를 순서대로 조금 이따 이제 적을 수 있는 걸 적어봅시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 이게 있어요. T년의 각국의 A, B, C 계층의 인구 구성비는 1대 6대 3이다. 이건 그냥 공짜로 준 거잖아. 합치면 그냥 비율 10이 나오는 거니까 합치면 어차피 10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A, B, C를 다 더하면은 1대 6대 3으로 나와주면 10대 60대 30이죠. 너무 쉽잖아 그냥. 1대 6대 3을 그냥 그대로 10대 60대 30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지. A, B, C가 순서대로 그렇다는 거지. 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적자면 적자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봐봐. 이걸 먼저 봐야죠. 상승이동을 통해 가지고 B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동을 통해 가지고 B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가는 이동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계층이 이 중에 뭘까요? 그러니까 B가 그런 계층이라고 하니까 상중하 중에 B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 상중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승이동을 통해 B로 갈 수 없다면 B가 뭘까? 상층? 상층은 상승이동을 통해 갈 수 있잖아. 중층? 중층은 상승이동을 통해 갈 수 있잖아. 하층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불가능한 하층 밑에 극하층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상승이동을 통해서 하층이 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상층도 될 수 있고 중층도 올라가서 될 수 있는데 하층만 상승이동을 통해서 하층에 진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B가 하층인 거지. B가 하층. B가 하층으로 결론 났죠?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남은 거는 상층이랑 중층밖에 없는데 A에서 B로의 수직이동, A에서 C로의 수직이동의 방향은 같다. 그럼 남은 게 뭐야? 상층이랑 중층밖에 없는데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도 A에서 C로 이동하는 것도 다 똑같은 방향이래요. 중층이면 말이 안 돼요. A가 만약에 중층이면 A에서 B로 가면은 하강 이동이고 A에서 중층에서 상층으로 가면 상승 이동이거든. 그러니까 A가 상층이어야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래야지 가능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도 하강 이동이고 A에서 C로 이동하는 것도 하강 이동이고 수직 이동의 방향이 다 하강으로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B, C가 순서대로 상하중이 되는 걸로 확인까지 마무리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면 됩니다. 1번 T년의 중층 인구 비율은 하층 인구 비율의 2배이다. T년에 여기 아래 적어놨네. 건망증이 있나 봐. T년에 중층 인구 비율은 하층 인구 비율의 2배이다. 중층 인구 비율은 하층 인구 비율의 2분의 1이죠. 2분의 1. 탈락. 2배 아니고 2분의 1. 2번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T 플러스 50년의 상중하가 어떻게 되죠? 상중하 A, C, B 순서란 말이야. A, C, B 가보면 30, 20, 50으로 모래시계형이 되지. 피라미드가 아니라 모래시계형. 여기 모래시계형. 여기도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는 상중하니까 여기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네. 피라미드형. T 플러스 100년은 상중하니까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되는 거죠.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작다. 상층분의 하층 그냥 하면 되죠. 그렇죠? 상층분의 하층 하면은 T년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60이니까 6이 되는 거예요. 6.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50이니까 2.5가 되겠네. 2.5. 그럼 T년보다 2.5가 적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계산만 금방 하면 금방 끝나. 3번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T 플러스 10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 내가 이거 모른다고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지. 폐쇄적, 개방적 이거는 특정 시점의 비율만으로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폐쇄적, 개방적이랑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이런 거 아예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푸셨을 거예요. 그냥 알 수 없어가지고 탈락입니다. 알 수 없다.
5번 T 플러스 100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T 플러스 100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굉장히 불리하죠. 극단적으로 이 비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일어나는 모래시계형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탈락시켜주면 되겠죠. 다이아몬드가 훨씬 유리하다고 봐주시는 게 맞겠죠. 그럼 12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13번 한번 가봅시다. 13번.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운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운동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집단행동에서 비롯한다. 한번 읽어보자. 이것도 사회운동이랑 관련해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없긴 해. 그치? 사회운동은 보통 이게 사회운동이 맞니 아니니 찾아봐. 아니면 이게 개혁적 사회운동이야, 뭐 보수적 사회운동이야, 혁명적 사회운동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 방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쫄지 마. 그냥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답이 나올 거야. 우리 사회운동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공부했잖아. 그거 한번 떠올려 보자고. 사회운동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집단행동에서 비롯한다. 일반화된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 아니고 산발적으로 그냥 이게 하다가 막 이게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슈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단 말이야. 완벽하게 막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비슷한 인식이라는 게 형성이 돼. 그래서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형성되면은 행동의 조직화가 요구돼. 혼자서 안 될 것 같고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참여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사회운동 과정에서 참여자는 더욱 증가하고 집단적인 행동과 의사표현이 일관되고 지속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행동대장 해. 너가 나가가지고 언론이랑 관련해서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사회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핵심이 뭐예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면서 움직인다. 일종의 공식 조직 같은 집단이 사회운동을 이끄는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그리고 배웠잖아. 사회운동이라는 건 반드시 집단적으로 다수가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일종의 공식 조직같이 분업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 분명히 개념 완성 때 배웠단 말이죠. 그걸 기억하고 계셨으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구나. 찾아보면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 그냥 다수의 자발적인 행동에 기반한다. 이 얘기도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2번을 좀 더 강조하고 있죠. 체계적인 조직이라는 거 안에서 분업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쪽에서 좀 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면 이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념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맞는 건 사회운동인 건 맞는데 여기 딱히 나와 있지는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인 집단 행동이다. 딱히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사회운동이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노동자들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도 사회운동이지만 이런 것만 사회운동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사회적이다 이런 것도 좀 그래. 상황에 따라서 혁명 같은 게 벌어지면 그게 반사회적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야. 여러모로 이건 사회운동의 무조건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고 현재의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 이제 혁명적 사회운동이니까 딱히 이게 일반적인 사회운동의 특징도 아니고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14번. 일탈이론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라고 돼 있고요. 찾아봅시다. 일탈행동의 원인이라고 돼 있는데 금방 찾겠죠. 그쵸? 사실 별로 어렵지 않잖아. 교사의 평가 혹시나 해가지고 뜨끔해서 봤더니 모두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 땡큐. 다 맞았네. 그러면 얘기하는 게 그대로 일탈이론이 되겠네. 일탈행동의 원인,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벌써 뒤르켐의 아노미 냄새가 풀풀 나야 돼. 이 정도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래 있었던 규범 같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일종의 무규범 상태가 되었다. 그게 뒤르켐의 사회에서 일탈이 벌어지는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 아니야.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지배적 가치관과 규범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부분이 생략돼 있죠.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이나 가치관이 없는 무규범의 상태에 빠졌어. 이거는 대놓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얘기가 맞단 말이지. 온라인 공간에서는 경미한 일탈조차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낙인을 찍고 부정적 평가를 일탈자가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에서 2차 일탈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거 이제 낙인 이론이 설명하는 거라고 봐주셔야 되고 온라인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나쁜 애들이랑 자주 어울리는 거지. 차교론이네. 온라인 공간에서 일탈을 정당화하는 태도, 일탈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 이런 걸 이제 학습하고 사회화하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차교론에 해당됩니다. 뒤, 아, 낙, 차 이렇게 되고요. 1번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의 확대.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잖아. 구분 당연히 해야지. 목적과 수단의 괴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고요. 여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니까 탈락.
2번. 낙인 이론은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바로 정답이지, 그치? 낙인 이론은 항상 2차적 일탈. 1차 일탈은 처음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낙인이 찍히고 이러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해가지고 2차 일탈이 발생하는 그 과정까지를 쭉 다루고 있는 게 낙인 이론이기 때문에 항상 낙인 이론 특징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2번 정답이고요. 3번 C. 차교론은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 그 낙인 이론이지, 낙인 이론.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 차별적 제재가 문제의 원인이 된다. 낙인을 찍고 차별적인 제재하는 과정에서 흑화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낙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B로 바꿔줘야 되고 낙인 이론 내기로. 4번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낙인 이론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탈 행동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고 낙인 이론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니까 낙인 이론과 달리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이렇게 가야 되고. 5번 차교론과 달리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건 낙인 이론이나 차교론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같은 기능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시적 관점보다는 낙차 같은 상상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시적 관점이 더 잘 다루는 문제다라고 마찬가지로 위치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2번으로 이것도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죠. 다음 15번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온 것은 단 A에서 B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복지제도 관련된 문제고요. 쌤이 킬더킬러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6평 대비해가지고 내준 더원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쌤이 지금까지 문제로 꽤 많이 보여줬습니다. 쌤 커리를 정상적으로 따라온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쌤이 이런 느낌의 문제를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고 반드시 비수급자니 중복수급자니 이런 얘기 나오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라 라고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된 수급자 비율, 수급자 수 이런 식으로 꽤나 쉽게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수급자, 중복수급자 이런 얘기 나와버렸다는 소리 자체가 사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된다는 소리란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지 않으면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잡고 처음부터 이거 비수급자, 중복수급자 이런 거 알려주네. 그럼 가 지역이랑 나 지역에서 어차피 A랑 B밖에 없으니까 A랑 B의 벤 다이어그램 구성 비율 이런 거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달려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각국은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가 지역 인구는 나 지역 인구의 2배다. 일단 인구 2배 요거 기억하고 갑시다. 2배. 인구 2배. 그리고 자료 1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 A, B를 구분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선별적 복제의 성격이 강한 거 혼자 얘라고 돼 있는 거 당연히 공공부조죠. B가 공공부조. 그러면 남은 거는 사회보험밖에 없으니까 사보겠네요. 그러면 A가 사보, B가 공부. A가 사보, B가 공부. 요거 기본으로 들어간다라고 정리만 해두시고요. 바로 갑니다. 그리고 자료 2는 각국의 지역별 수급자 현황의 일부라고 돼 있는데 단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수의 비율.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가 지역이 10%, 나 지역이 20%.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일단 비수급자 비율 적어둡니다. 가 지역에서 비수급자 어디 있어요? 밖에. 여기 밖에. 그리고 나 지역에서 비수급자 20% 밖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중복수급자 85 이것도 안에. 중복수급자 그리고 여긴 중복수급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거야. 잘 봐봐.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수급자 수의 비율이 가 지역이 10%라 그랬어. 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푸는지 거의 똑같은 문제로 내줬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쌤 커리큘럼 따라왔던 친구들. 가 지역은 10%라고 지금 돼 있는데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수급자 수 비율이 10%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00% 중에서 A 수급자 수 중에서 중복수급자가 100% 중에서 10%만큼 여기 있대잖아. 그럼 비율로 따지면 10대 1인 거란 말이야. 비율로 따지면은. 근데 얘가 8이잖아. 그러면 얼마겠어? 80이지 뭐 80. 80이지 뭐. 그럼 여기 나머지 72 되겠지. 여기 합쳐가지고 80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비수급자가 18이니까 우리가 또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합집합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비수급자가 18이면은 A랑 B 합쳐가지고 요 안에 그냥 요 합집합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82일 거란 말이지. 그럼 70이랑 8이랑 여기까지도 하면 82가 돼야 되잖아. 얘 둘이 더하면 80이니까 여기 나머지 2를 더해주면 82가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럼 둘이 합쳐가지고 공공부조는 10%를 차지하게 되는 거까지도 마무리해 줄 수가 있고 나 지역 같은 경우는 20%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사실 5분의 1이란 말이야. A 중에서 5분의 1만큼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이야. 100% 중에서 20%만큼이 여기 있다. 그러면 5분의 1이 A 전체가 5라면은 그 중에서 1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얘가 1이면 A 전체는 얼마야? 곱하기 5 해가지고 75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 나머지 60 들어가야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비수급자가 20%니까 여기 합집합은 80이겠죠. 여기 둘이 합쳐가지고 80이겠지. 밖에 20 있으니까 안에 80 있겠지. 그럼 얘네 다 더하면 80 나와야 되잖아. 60, 15, 나머지 5 더해줘야지 8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이 20%인 것도 마무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인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급자
구할 때 이제 인구 가지고 여기다가 곱하기 2 해가지고 이제 얘네랑 비교해가지고 해주면 되겠고 여긴 100명이고 여긴 200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갑시다. 1번 기억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A든 B든 둘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공공부조가 더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A, B에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얘로 연결돼야 되는 거라서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되고요. 2번 A와 달리 B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공공부조는 상호부조가 아니죠. 오히려 사회보험이 상호부조이기 때문에 위치 바꿔주셔야 되고요. 3번 B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지역보다 많다. B수급자 여기 얼마야? 10명. 여기는 20명. 그러니까 B수급자 수를 구해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명이라고 했잖아. 지금 가지역 인구가 나지역 인구의 2배구나. 쌤이 처음부터 잘못 보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처음에 잘못 봤죠? 2대 1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2대 1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여기서 지금 여긴 10명이고 여긴 20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여긴 200명 중에 10%고 여기는 100명 중에 20%잖아. 그러면 200명 중에 10% 20명, 100명 중에 20%도 20명 이렇잖아. 그러니까 나 지역이랑 가 지역이랑 B 수급자 수가 같네요. 많은 게 아니라 4번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낮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A에 해당된단 말이야. A의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낮다. A의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이 80%, 나 지역은 75% 높네. 여기는 80%고 여기는 75%니까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높다. 5번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됩니다. B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 20%, 10%. 비율 비교하면 여기는 20%, 여기는 10%. 20%는 10%의 2배. 정답. 5번이 바로 정답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그리고 나면은 선지 자체는 너무너무 쉬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쌤이랑 같이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훈련만 어느 정도 하셨다면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할 실력은 아마 지금쯤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풀어보시되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어보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 푸는 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킬더킬러 들어. 킬더킬러 도표통계 원리 정리하는 커리큘럼 들으시면은 거기서 쌤이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 해설하는 모습도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체 해장 문제로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만들었었던 게 쌤이 딱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이건 적중인데 싶은 느낌으로. 다음입니다. 16번. 16번 사회변동이론 A, B 중 하나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것은 사회변동이론이라고 했으면 사실 안 적어놔도 진화론, 수렴론인 줄 알아보셔야 돼요. 사회는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어떻게? 요렇게. 이거 뭐지? 순환론.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 사회가 단계적으로 변동하면 모든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것.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켓몬 진화마냥 세지고 더 우월해지고 이렇게 간다? 진화론. 그러면 일관되게 응답하는 거. 이것도 일관되게 응답하는 것도 쌤이 꽤 많이 알려줬거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라라고 개념 완성 때 쌤이 하나 문제 가르쳐주면서 풀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쌤이 또 조만간 내게 될 타임어택이라는 유형별 이 문제 훈련 커리큘럼에서도 일관 응답형이라는 파트를 따로 빼놨습니다. 조만간 보게 될 거고요.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받는 거는 진화론이잖아. 이런 식으로 표시만 빨리 해.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변동 설명하는 건 순환론 특징이라는 거 당연히 외우고 계실 거고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 방향이 안 바뀌고 그냥 쭉 올라간다. 이러면 진화론에만 해당되고 순환론은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아니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거. 흥했다가 망했다가 성공했다 쇠퇴했다. 이런 건 순환론이 잘하는 거고 그러면은 일관되게 응답한 걸 찾으려면은 진화론 입장에서 한번 순환론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진화론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을 하려면 OX, OX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바로 값이 있네. 1번 정답. 순환론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을 하려면 XO, XO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하는 애는 없단 말이야. 진화론의 입장에서 값이 제대로 응답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문제 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7번입니다. 17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빈곤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빈곤의 유형이다. 빈곤의 유형은 어차피 빈곤의 유형은 총 3개가 있죠. 정확히는 주관적 빈곤이 있고 객관적 빈곤이 있고 객관적 빈곤 안에서 상대 빈곤과 절대 빈곤이 있고 그렇죠. 인간은 무인도에 고립되어 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야.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고 생활하는 존재야. 빈곤은 개인적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생활하는 사회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해.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조차도 결국은 다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는 거야. 따라서 빈곤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면 그게 뭐예요? 그 절대 빈곤이잖아. 이게 절대 빈곤이란 말이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다시 말하면 최저 생계비도 만족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의식주에 문제가 생긴 게 절대빈곤이란 개념인데, 이 글쓴이가 뭐라 그러냐면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위 50% 정도는 다 누리고 사는 거에 절반 이하도 내가 못 누리고 산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보통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누리는데 나만 못 누려,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개념으로 빈곤을 규정해야 된다는 건 상대적 빈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상대적 빈곤은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빈곤의 유형은 상대적 빈곤인 거예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되게 높지만 상대적 빈곤 되게 심한 나라로도 유명하단 말이야. 뭐 지니 개수 같은 걸로 측정을 해보면 상대적 빈곤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많이 꼽히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억선지 맞는 얘기고요. 당연히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고 높은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상대 빈곤, 절대 빈곤 둘 다야. 니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겠냐? 니네 생각에는? 경제가 성장해. GDP가 막 올라가.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면은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상대적 빈곤은 올라가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 버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1등부터 꼴등까지 소득 금액을 줄을 쫙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대충 그래도 우리나라 중간순위 가구보다 많이 벌어 적게 벌어, 중간순위 가구의 50%를 잡을까 60%를 잡을까 상대적 빈곤선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개념으로 결국 빈곤이란 개념이 만들어지는 게 상대적 빈곤이란 말이야.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의 소득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도 사회 전반적인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의 수준도 우리 같이 따라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잘 살게 되면 그거에 따라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도 쭉 따라가지고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지. 많아진다라기보단 커진다.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지. 되게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죠. 이건 절대 빈곤이고요. 소득 분포를 고려 잘합니다. 상대 빈곤. 소득 분포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이 쌤이랑 같이 이거 봤던 거 기억나죠? 개념 완성했던 친구들.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운데 이제 일렬로 딱 서 있는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가운데에다 중위소득 이렇게 딱 표시를 해가지고 중위소득이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거의 2분의 1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이면은 300만 원의 절반이니까 150만 원이라는 게 상대적 빈곤의 기준이 돼가지고 뭐 상대적 빈곤의 위치를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150만 원 밑으로 보는 거고 마침 여기서 나타나네요. 뭐 상대적 빈곤율이 뭐 한 20%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잡았던 거 기억날 거 아니야. 소득 분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상대 빈곤이라는 게. 반면에 절대 빈곤은 소득 분포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절대 빈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최저 생계비 요만큼은 벌어야 돼 라는 기준이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절대 빈곤의 특징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기억만 해당이 되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18번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웠어. 관료제랑 탈관료제 관련 내용인데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땡땡 기업은 설립 초기 A의 운영 원리를 도입했는데 고정된 부서나 직책 없이 유동적인 프로젝트 팀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끝났어. 탈관료제잖아 이거. 고정된 부서 없고 고정된 직책 없고 굉장히 유연한 거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프로젝트 하고 나면은 막 흩어지고 이 프로젝트 하고 나면 막 흩어지고 되게 유연하게 아메바 마냥 그렇게 움직이는 건 탈관료제 운영 원리잖아. 그러니까 A는 탈관료제 같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를 통해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량권을 막 보장해주죠. 탈관료제 특징.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하는 것도 탈관료제 특징이죠.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탈관료제에서는 좀 불분명하단 말이야. 관료제 마냥 막 세분화된 업무 분업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전문화된 업무 분업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대. 탈관료제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료제를 도입했겠지 당연히. 앞에 탈관료제 나왔으니까. 관료제의 운영 원리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업의 전문화와 세분화, 구성원 간 협력도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건 어떤 내용이야? 소위 말하는 업무 수행 절차라는 걸 문서화시켜가지고 매뉴얼 같은 걸 좀 빡세게 만든다는 거지. 정확하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을 딱 해주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매뉴얼만 따라가지고 해도 되게.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굴러가게끔 하는 게 관료제의 특징인 거죠. 1번 탈관료제와 달리 관료제는 공식적 규범에 의해 구성을 통제한다. 이것도 내가 진짜 이 약물고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 관료제랑 탈관료제의 공통점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 공식 조직이라는 거라고. 공식 조직은 원래 공식적 규범으로 구성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2차 집단입니다. 이거 외우라고 쌤이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시면 큰일 납니다. A와 같이 둘 다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2차 집단이라서 공식적 규범으로 구성원을 통제할 수밖에 없고 뭐 분업이 이루어지고 공과위체 분업 공통
공식 조직은 과업 달성 목적으로 위계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분업이 있으며 공식적인 규범으로 구성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될 공통점입니다. 이번 A와 달리 B는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이것도 관료제, 탈관료제 가르칠 때 쌤이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효율적인 운영 안 하려고 하는 데 없다고. 그냥 시대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집단이 바뀌고 대세가 좀 바뀌어가는 거지. 둘 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라는 거 하려고 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공정성을 추구하고 이런 건 둘 다 마찬가지라고. 3번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 체계를 중시하죠. 관료제 같은 경우에 뭘 중시합니까? 연공서열, 짬밥을 중시하고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능력, 성과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를 중시하는 집단이라고 외우고 계실 겁니다. 4번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목적과 수단의 전치 현상,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보통 이거 탈관료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위치 바꿔줘야 돼. 너무 분업을 전문화해놨고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놔다 보니까 그냥 목적이란 걸 위해서 매뉴얼 같은 수단이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매뉴얼을 목적보다 더 중시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관료제 조직이죠. 5번 A, B는 모두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아닙니다. 그건 탈관료제고요.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탈관료제만 나오고,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 의사결정인 거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탈관료제에만 해당되고 관료제는 해당 안 되는 그런 특징 되겠다라고 잡아주면은 정답 3번으로 이것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다음 19번. 밑줄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주 해녀 문화, 해녀는 상군이나 동료 해녀를 관찰하고 그들에게 경험을 들으면서 물질을 익힌다. 이러면은 문화의 속성 중에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선지 쓱 보면 이거 각 나오잖아. 이거 뭐 문화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한다. 이거 변동성이잖아. 이거 변동성이야? 상군이나 물질 경험이 이거 물질이라고 읽으면 안 돼. 물질이라고 읽어야지. 그거 해녀들이 이제 그 바다 아래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거 캐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물질이라 그러거든. 물질 경험이 풍부해서 노련하고 기량에 뛰어난 해녀한테 관찰하고 그들에게 경험을 들으면서 물질을 익히고 이러는 건 공유성이잖아. 이거 아니, 공유성이기도 하고 학습성이잖아. 학습성. 해녀들이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맥락의 얘기도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좀 더 강조되어 있는 건 학습성이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있다는 뜻이니까 문화라는 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딱히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건 안 나와 있지. 해녀들 집단에서 문화가 바뀐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속성, 변동성이 부각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탈락. 2번, 니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됐다. 해녀 문화, 이게 어떻게 좁은 의미야? 좁은 의미로 사용되려면 세련됐다, 우월하다 이런 맥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해녀들이 공유하는 문화다라는 의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넓은 의미라고 봐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3번, 디귿, 미음은 모두 비물질 문화에 해당된다. 아니 도구라고 하면은 지금 비물질 문화일 리가 없지. 태왁, 망사리, 비창 이런 건 다 물질적인,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그런 문화 요소잖아. 그럼 이거는 물질 문화라고 봐야지 당연히. 디귿 바로 탈락이고 미음에 나와 있는 민간 신앙은 당연히 비물질 문화에 해당될 수가 있죠. 정확히는 관념 문화에 해당이 되겠지. 제도 문화는 아닐 것 같고 법 같은 건 아니니까 그냥 관념 문화에 해당되는 비물질 문화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4번, 리을에는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나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이거 공유성이잖아. 공유성.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하는 거. 사람들을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유성이 나타났냐? 잠수굿은 지역 주민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공유성이죠. 바로 정답. 4번 정답. 공유성. 그냥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 익숙해. 이런 얘기. 5번, 비읍에는 문화가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속성이 부각되어 있다. 비읍의 물질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경제활동 등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이 물질이라는 이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오는 그 어떤 이 행동에 해당되는 그 문화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라는 다른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활동 같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총체성이잖아. 그냥 서로 문화 요소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럼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속성이랑 상관이 없죠. 문화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속성이랑 관련이 있죠. 총체성. 정답은 4번으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인구 부양비 관련 문제고요. 요거 난이도 조금 있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좀 어때요?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닙니다. 계산이 조금 까다로울 뿐이죠.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 조금 복잡하게 좀 쌤 기준으로 솔직히 말하면은 평가원 문제답지 않게 좀 지저분하다. 약간 치사하게 문제를 좀 내는 느낌이 좀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아래쪽에 막 전체 인구 동일하고 2배고 막 4배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억지로 난이도를 짜증나게 만들어서 끌어올리려고 하네. 약간 이런 느낌에 해당되는 문제기는 했었어.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성장과 세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양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이건 나중에 선제에서 써먹겠죠. 그죠?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갑국에 T년이랑 T 플러스 100년이 있어요. 이거 이제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좀 해주셔야 되죠. 갑국이랑 을국이 있고요. 각각 T년과 T 플러스 100년에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와 총 인구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게 중요해집니다. 각국부터 한번 가볼게요. 노령화 지수가 50이고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고 뭐 그런데 근데 사실 여기서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게 뭐야?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 을국의 T년 전체 인구. 을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 4배, 각국에서 T년의 마지막만 유소년인 거야. 유소년 인구. 마지막만 유소년 인구로 연결을 시켜주고 계속 각국에서 뭐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만 유소년 인구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전에는 계속 전체 인구로 연결을 시켜줬어. 그럼 니네 이쯤에서 무슨 생각해야 돼? 쌤이 매번 얘기하지. 어차피 전체 인구가 동일하니 뭐 2배니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 비율들을 각각 연도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다 나오고 나면은 이걸 연결시켜 주려고 지금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전체 인구를 100으로 잡으면 문제가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쯤에서 전체 인구를 100으로 잡으면 문제가 좀 더 쉬울 수 있겠다. 유소년 인구를 100으로 잡을 수 있나? 근데 이거 유소년 인구를 100으로 잡기에는 이게 문제가 좀 그래. 뭐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거든. 뭐 노령화 지수가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니까 유소년 인구가 100명 있으면 노인 인구가 50명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나머지가 다 전체 인구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잖아. 전체 인구를 100으로 한번 잡아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법하단 말이야. 요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겠죠. 전체 인구를 일단 100으로 잡고 값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T년의 값에서. 되나 이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여기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고 여기는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니까. 여기 어떤 뜻이 돼요? 여기는 100대 50이 되는 거잖아요. 유소년 인구가 100명 있으면 노인 인구가 50명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인 겁니까? 2대 1인 거잖아. 2대 1. 여기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잖아. 100명 있으면 100명 있다는 뜻이니까 부양 인구 대 유소년 인구는 1대 1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연결이 되네. 연결이 돼. 노인 인구가 1이고 유소년 인구가 2고 여기는 1대 1이면은 여기를 2대 2로 바꿔주면은 1대 2대 2 이런 식으로 노인 인구 대 부양 인구 대 유소년 인구가 비율이 만족이 되잖아. 노인 인구는 1대, 유소년 인구는 2대, 부양 인구도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쳐서 100%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됐지. 여기 비율이 총 합쳐가지고 5니까 100을 5로 나누면 20이거든.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는 40%, 부양 인구는 40%, 노인 인구는 20%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마무리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노령화 지수나 유소년 부양비는 결국은 비율로 봐야 되거든요. 비율로. 이게 몇 대 몇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비율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걸 감안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기 40, 40, 20 합쳐가지고 10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전체 인구를 100으로 한번 잡아볼까? 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을국도 보면 똑같아. 노령화 지수랑 유소년 부양비가. 이러면 똑같이 나오거든? 여기도 똑같이 총인구 100 기준으로 40, 40, 20이 나온단 말이야. T 플러스 100년의 각국도 되는지 한번 해볼까? 여기 노령화 지수가 150이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100명 있으면 150명 있다. 유소년 인구 100명 있으면 노인 인구 150명 있다. 비율로 따지면 2대 3. 여기가 40 나왔어. 유소년 부양비는 100명 있으면 40명 있다. 그럼 비율이 5대 2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유소년 인구 둘 다 2로 맞춰지네. 그러면 3대 2대 5가 된단 말이야. 비율로 따지면은 3대 2대 5. 노인 인구가 3, 유소년 인구가 2, 부양 인구가 5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이러면 더 쉽지. 그치? 총 인구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냥 20, 50, 30이죠. 합치면 10이 나오니까 애들 합치면 10이 나오니까 그냥 곱하기 10만 해주면은 합쳐가지고 100%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T 플러스 100년만 되면 되겠네. 되는가 한번 각을 잡아보니까 여기는 이제 100명 있으면 25명이니까 여기는 비율로 따지면 4대 1. 비율로 따지면 4대 1. 여기는 80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5대 4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번에도 맞춰지네. 노인 인구 대 유소년 인구 대 부양 인구가 1대 4대 5 이런 식으로 맞춰지잖아. 1대 4대 5, 1대 4대 5. 이번에도 합치면 그냥 100이 나오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번에 합치면 10이 나오네. 그러니까 총 인구 100으로 잡았을 때 똑같이 또 40, 50, 10 이렇게 잡아주면 문제가 너무너무 쉽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씩 연결해 볼까요? 각국의 T년 전체 인구와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각국의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와 을국의 T년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여기 100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그냥 같은 인구로 쳐도 되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가도 되겠죠. 을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다. 을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인구가 200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200 2배가 됐다. 여기를 기준으로 출발을 하는 거지. 20, 100, 80 이렇게 되죠. 전체 인구가 2배가 됐으면은 여기 얘네들 비율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친구가 2배 가면 얘도 2배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지. 각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이다. 각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각국의 유소년 인구의 4배래. 4배. 여기가 지금 이미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출발할게.
갑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보다 4배가 더 많아야지 t년의 유소년 인구가 된대. 그럼 20명에서 여기로 몇 명 가야 돼요? 80명 돼야 되죠. 4배가 더 많으려면은. 그럼 40에서 2배 됐죠? 나머지도 2배 따라갑니다. 2배, 2배, 2배. 여기 잡아주시면은 연결 끝.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글씨는 전부 다 나머지 연도랑 비교해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여기 아래쪽에 이제 헷갈리니까 요거는 선은 지우고 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실제로 이제 비교하면 된다. 다 연결된 거죠. 여기서. 기억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을국의 유소년 인구 증가율은 40%다. t년에서 t 플러스 100년으로 갈 때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원래 40명이었단 말이야. 그랬다가 80명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2배가 된 거잖아. 40%가 아니지. 100%지. 그냥 숫자로 보면 40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40%가 증가한 게 아니잖아. 2배가 된 거니까 100% 증가했다고 표현해야지. 니은 t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고 t년의 노년 인구 갑국이 을국의 2배 맞나? t년의 노년 인구 40, 20이니까 갑국이 을국의 2배다. 맞네요. 빨간색 글씨로 비교하면 맞네요. 2배인 거 맞고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1.5배다. 30은 20의 1.5배다. 2분의 3 곱하면 30 되는 거 맞으니까 1.5배 정확하죠. 그럼 니은 선지 맞고요. 디귿. 기억에 따르면 기억이 뭐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갑국은 요거 보면 되겠네 그냥. 갑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갑국 세대 간 갈등은 뭐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 노년 부양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거든. 노년 부양비가 커지면 세대 간 갈등도 심해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갑국 t년의 노년 부양비 얼마였습니까? 40분의 20이니까 원래는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50으로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분수 상태로 비교할게요. 어차피 곱하기 100은 생략해도 분수 상태로 크기 비교하면 되니까 2분의 1이었다가 여기 t 플러스 100년으로 가면 얼마 됐지? 50분의 30이 됐단 말이야. 5분의 3이 됐단 말이야. 당연히 5분의 3이 2분의 1보다 더 크잖아. 2분의 1은 5분의 2.5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단 말이야. t 플러스 100년의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해지죠. 세대 간 갈등이 크면 노년 부양비가 커지면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그랬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가 커졌어. 세대 간 갈등이 심해져 라고 얘기하면 정답 3번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리얼 기억에 따르면 을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다 그랬는데 경제성장 동력은 부양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다 그랬거든. 그럼 경제성장 동력이 약해진다 그랬기 때문에 을국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으로 갈 때 부양인구가 줄어들어야 돼. 근데 원래 40명이었다가 100명 됐죠. 훨씬 많아졌네요. 경제성장 동력이 강화됩니다. 탈락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우리 20번까지 사회문화 이번에 2026학년도 6월 평가 문제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느낀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약간 잘 안 보던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몇 개 있었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이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다 싶으면은 개념 공부에 문제가 있거나 도표 통계 공부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마 이번 모의고사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정도면 개념 완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스트 디스 개념 완성 반드시 N 회독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사회운동이랑 관련된 문제 그런 거 있잖아. 이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운동에서 쌤이 누누이 강조했던 거라면 사회운동의 특징 정도는 좀 외워둬라. 뭐 조직적으로 다수가 하는 거고 신념 기반이고 분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그 정도는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막 깊이 읽고 막 뭐였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 아직까지 안 나왔던 부분을 요즘에 찌르는 식으로 평가원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고 난이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념 완성 N회독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일관되게 응답하는 그런 문제도 막 나오고 문제 유형 자체가 그렇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비해서 막 그렇게 어렵거나 완전한 신유형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았어. 그냥 개념적으로 평소에 안 물어보던 거를 물어보고 이런 선지들은 꽤 있었지만 문제 유형 자체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더더욱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형별로 빨리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6평 이후에 쌤이 들어가는 커리큘럼이 타임 어택이라고 딱 그런 걸 대비하는 커리큘럼이에요. 단원별로 문제를 모아놓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아까 전에 일관되게 응답해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문화 변동이랑 관련해가지고 긴 제시문에다가 문화 변동 내용들 막 찾아내는 거 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이런 거 찾아내는 거 혹은 뭐 그 전에 보통 많이 나오던 yes, 아니요, 1점, 3점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을 유형별로 모아가지고 반복적으로 풀 수 있게 훈련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쌤이 이제 6월 이후에 되는 타임 어택이라는 커리큘럼이니까 그 커리큘럼도 좀 많이 들어두시면은 도움이 9월 평가원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준비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커리큘럼 홍보도 살짝 좀 해봤고 이렇게 해가지고 6월 평가원 보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문제 전부를 해설을 좀 해드렸어요. 혹시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게 더 있거나 그러면 쌤 게시판 Q&A를 꼭 찾아주시면 되겠고 모두 6평 보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6평에서 쌤이 매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점수보다는 내가 왜 이런 좀 아쉬운 점수가 나왔을까 혹은 내가 이번에 잘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포인트는 어떤 거였을까라는 사후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험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해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시험 중에 나타난 어떤 문제점은 뭐였는가, 실제로 수능에서 3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어내려면 어떤 부분을 앞으로 좀 주의해서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런 포인트,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주로 많이 시간이 걸리고 어디 함정에 주로 많이 빠지고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내는 게 항상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해설 영상은 좀 이번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형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아직 한 5개월, 6개월 정도 더 남았으니까 나머지 기간 좀 더 빡세게 달려가지고 수능에서 한번 만점 꼭 받아보자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쌤은 조만간 본 커리큘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